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오늘 민주노총과 정책 간담회를 합니다. 정년 연장 등의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국회 일정으로 굉장히 바쁘실 텐데 이렇게 민주노총 찾아주신 정청래 대표님 그리고 또 민주당 지도부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또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내란 수계는 구속되었고 정권은 교체되었는데 노동자 서민이 느끼는 실질적인 변화는 크지 않다. 이런 아쉬움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포스코에서 노동자가 또다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요. 인천공항에서는 10일째 단식을 하던 노동자가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세종호텔 고공농성은 벌써 300일을 앞두고 있고 쌀쌀해진 날씨에도 다시 거리에서 농성하는 노동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욕설과 폭언이 난무하고 정쟁으로 가득 찬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듯합니다. 내란 세력과 말싸움으로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라 국회가 민생과 사회대개혁 의제로 국회를 가득 채우고 속도를 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민생과 개혁의 발목을 잡는 세력은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마무리했고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노력했는가는 별개로 그 결과는 우리 경제와 노동자들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계엄과 내란에 맞서서 국회가 시민들과 함께 거리에서 싸웠듯이 조공을 강요하고 자주권을 위협하는 트럼프에 맞서서 국회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다중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여당의 역할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NDC 관련 공청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은 개인과 기업에 맡길 것이 아니라 과감한 목표 설정으로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오늘 당장 출생률이 반등된다 하더라도 향후 20년간은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정년 연장으로 노후 빈곤을 해소하고 또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서 희망을 주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은 특허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과 작업중지권, 그리고 초기업 교섭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가장 중요한 노동 현안으로 생각합니다. AI 강국으로의 지향이 개발 독재 시절의 후과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급격히 증가하는 플랫폼 노동에 대한 보호막이 시급합니다. 노동조합 울타리방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더 이상은 노동자들이 현장에 죽지 않도록 입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엄 이후에 어느새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내란 세력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우리 양경수 민주노총 우리 위원장님과 우리 간부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민주노총에 방문하기 전날 어제 굉장히 설레었습니다. 일단 민주노총이 여기 침탈당했을 때 제가 1층에 와서 같이 싸웠고 또 사무실도 와봤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여기 어떻게 변했나 봤더니 사무실은 그대로네요. 네. 그리고 민주노총 이전에 전노엽 시절에 단병호 의장께서 굉장히 또 열심히 투쟁하시고 그것도 같이 또 싸웠던 기억도 나고 민주노총이 출범한다고 해서 그때 굉장히 또 제가 박수도 치고 응원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민주노총 조합원은 아니지만 아마 정신적 조합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준비해온 말은 있는데 그 앞서 우리 양경수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참 공감이 가는 몇 개 소절을 대표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면 내란은 진압되고 정권은 교체되었는데 노동 현장은 아직 크게 바뀐 게 없다. 아직도 단식, 죽음 이런 비참한 이런 현실이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각자 위치에서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애국심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내란 청산과 사회 대개혁의 목표는 우리 민주당이나 민주노총이나 그러고 보니까 민주자가 같이 들어가네요. 공통의 인식 또 공통의 목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는 비판의 대상입니다. 비판을 아끼지 않겠다. 그렇지만 또 협력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책협의회는 민주노총과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과 주요 입법 과제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자리입니다. 진짜 노동자를 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협력할 것은 확실히 협력하고 지속적으로 지혜를 모아나가고 또 미진한 것은 또 계속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도 다 노동을 하고 노동은 또 신성한 가치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여러 국제기구가 있었는데 제가 좋아했던 국제기구가 ILO입니다. 그리고 ILO가 이렇게 나올 때마다 굉장히 남다르게 제가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ILO 규약도 읽어보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우리 노동계는 정말 어려움이 더 많았고 또 거듭되는 산업재해 속에서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지켜달라는 외침이 정말 많았는데 항상 이렇게 외면당했던 것 같습니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거리로 뛰쳐나온 노동자들을 강성노조니 귀족노조니 이렇게 매도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게 노동자란 그저 한낱 기업의 이익을 위한 도구였을 뿐 국가 경제를 함께 이끌어가는 주역으로 인정하지 않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또 했습니다. 멸시와 통제, 감시와 억압이 윤석열 정권의 노동 정책 그 자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명보다 더 큰 가치는 없습니다. 제가 어제 민주노총 방문을 앞두고 헌법 조항을 쭉 살펴봤습니다. 헌법적인 권리를 과연 보장받고 있는가 노동자들이. 그래서 제가 딱 눈에 들어온 조항이 다른 조항도 많았지만 헌법 34조 1항이었습니다. 국민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조항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그 조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집권 여당으로서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민주노총 우리 조합원들께도 한 가지 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이재명 정부는 좀 다를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산재 없는 노동 현장을 계속 강조하고 국정의 주요 목표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심지어 산재 사망은 미필적 고의 살인이라고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고요. 기업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이렇게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제 있었던 국회 시정. 네, 민주노총과 민주당의 정책 간담회 현장을 함께 보셨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노동 현안에 대한 민주당의 역할을 강조했고요. 정청래 대표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책 간담회에서 내용들 나오는 대로 속보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김 씨 측은 보석신문을 앞두고 재판 절차에 대한 부당한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준엽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먼저 압수수색 소식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특검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7곳의 아크로비스타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주거지인 아크로비스타, 서울 서초동에 있는 아크로비스타와 그리고 21g 한남동 관저 내부 공사를 맡았던 21g 사무실 등 관련자 사무실, 주거지가 포함됐는데요.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김 씨의 코바나 콘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했던 21g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해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또 21g 대표의 배우자는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김 씨 선물용 샤넬 가방을 교환하는 현장에 동행했던 인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지난 8월에도 21g과 해당 의혹에 대한 봐주기 감사 논란이 일었던 감사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습니다. 압수수색에 대해서 김건희 씨 측은 이미 여러 차례 압수수색과 자료 확보가 이뤄진 상황에서 수사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준수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보석신문을 앞두고 또다시 별건의 증거인멸 우려를 명분으로 삼으려는 거라면 재판 절차에 대한 부당한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는 12일 열릴 보석신문에서 특검이 관저 의혹 등 다른 수사가 이뤄지는 상황이라며 구속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리고 이배용 전 위원장은 특검 조사에 휠체어를 타고 등장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오전 10시부터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특검이 설치한 포토라인을 피해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려던 도중에 취재진과 맞닥뜨렸는데요. 마스크를 쓰고 휠체어를 탄 모습이었고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금거북이랑 한지 공예품 전달하신 이유가 뭡니까? 공직 청탁 목적이셨어요? 전달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전 위원장은 발목 골절 등을 이유로 지난달 13일과 20일 특검에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도 나서지 않으며 두문불출해왔습니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당선 선물로 금거북이를 건네고 그 대가로 위원장직을 얻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검은 김건희 씨가 국가 사적을 개인 목적으로 활용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는데 김 씨가 재작년 9월 휴공일에 경복궁 경회루를 방문했을 때 이 전 위원장이 같이 찍힌 사진이 있는 만큼 방문 이유 등에 대한 추궁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 전 위원장을 피의자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내란 특검 수사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는 가운데 외환 의혹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예정입니다.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재판도 예정돼 있는데 전직 대통령 부부로서는 처음으로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 동시에 나올 전망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규혜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특검 수사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죠? 네,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 가운데 하나인 외환 의혹이 수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특검이 다음 주 중에는 외환 의혹 주요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겠다고 예고한 건데요. 특검은 이미 기소 대상자들은 정해졌고 혐의도 가닥이 잡혔지만 내용을 더 탄탄하게 다지기 위해 막판까지 관련자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특검이 일반 이적 등 혐의를 적용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온 만큼 이들의 공소장은 일반 이적 혐의를 중심으로 구성될 거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신병 확보를 놓고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재판이 예정돼 있죠? 네,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에서는 내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이 진행되는데요. 같은 시간 311호에서는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도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씨 모두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렇게 되면 전직 대통령 부부로서는 처음으로 피고인 신분으로 동시에 법정에 서는 상황이 연출되는 겁니다.
다만 법정이 다른 데다가 대기할 때도 두 사람이 같은 장소를 쓰는 건 아니라서 마주치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지난 8월 말 김건희 씨가 기소된 뒤로 법원에선 두 사람의 재판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재판 일정이 서로 겹치는 날도 있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건강 등을 이유로 자신의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서 두 사람이 동시에 법원에 출석한 경우는 그동안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YTN 신기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감의 마지막 날인 오늘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국감은 김현지 1부속실장 불출석을 둘러싼 공방 속 파행을 빚었습니다. 국회에선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종합정책 질의도 한창인데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출석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박희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가 파행을 빚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 국감 오전 10시부터 시작돼 정회됐다가 조금 전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김현지 1부속실장을 둘러싼 공방이 화근이 된 건데 정회 전후로 여야 의원 간의 설전과 일부 몸싸움이 벌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일반 증인으로 분류된 김현지 실장은 예상대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보좌하는 강훈식 비서실장 등 기관 증인들이 나와 업무 보고로 시작했는데요. 국민의힘 측 위원들이 질의 시간이 한정된 만큼 업무 보고를 간략히 하라고 고성 항의를 하면서 시작부터 여야 기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자료 요구 발언에서도 여야는 서로를 향해 날을 세웠는데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역술인을 행정관으로 채용해 점을 봤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관련 근무 기록을 요구했고 국민의힘 박수민 위원은 김현지 실장에 대한 경력 검증 차원에서 인사기록 카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운영위가 재개된다면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관세 협상 끝에 결정된 대미 3,500억 불 투자안을 놓고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검토 중이란 입장을 내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민주당 한정혜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관세 협상은 한미가 신뢰에 기반한 양해각서, 즉 MOU는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신속히 입법해 양해각서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면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3,500억 불은 내년 정부 예산 70%에 이르는 만큼 국민 부담이 커서 헌법에 근거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투자액 재원 조달 방안과 협상 전말도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종합질의도 시작됐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조금 전 728조 원 규모인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놓고 대정부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도 출석했는데요. 민주당은 AI 대전환 기조에 따라 미래 동력을 위한 재정이란 점, 또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정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맞서고 있는데요. 관련해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통령실 특수활동비가 복원되는데 1년 전 야당이던 민주당은 같은 항목을 전액 삭감했다면서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야 주요 일정도 간략히 정리해 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조금 전 민주노총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최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민주당을 향해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관련해 정 대표는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것 역시 정부 국정과제에 상당히 반영되어 있다면서 노동계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정년 연장 특위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에 있는데요. 경영계는 청년 일자리와 연계된 만큼 퇴직 후에 재고용을 제한하는 반면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 연력이 상향된 만큼 연내 입법을 요구해 입장차가 있는 만큼 접점을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표직을 맡은 뒤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 5.18 민주화 묘지를 참배할 예정입니다. 관련해 장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5.18 묘지를 찾아 민주주의를 위해 쓰러져간 5월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 앞에 머리를 숙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5.18 정신을 두고 산업화와 함께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두 개의 위대한 기둥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일회성 방문이 아닌 매달 주기적인 호남행을 예고한 만큼 민생 이슈와 관련한 진정성을 보이겠다는 계획인데요. 오늘은 광주 지역 쇼핑몰 등을 방문해 민생 현안과 지역 민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KN 박희재입니다. AI 거품 논란에 급락했던 코스피가 2% 넘게 오른 채 출발해 장중 4,100을 회복했지만 상승세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상승 출발해 장중으로 하락 전환하는 등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증시 소식 알아봅니다. 류한홍 기자, 지금 코스피 상황 어떻습니까? 현재는 4,040선에 있습니다. 코스피는 2.2% 오른 4,092로 출발해 4,100을 회복했지만 상승세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한때 3,990선까지 내려갔다가 4,000선으로 올라왔다를 반복하며 간신히 4,000선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틀 연속 하락했던 코스피가 반등에 성공했지만 상승세가 그리 강하진 않습니다. 4일간 순매수 중인 개인에 이어 기관이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상승 출발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도로 돌아선 외국인은 4일 연속 순매도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전날에 급락 충격을 하루 만에 털어내고 반등하면서 우리 증시도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관세 철회 기대감이 부각했고 AI, 인공지능 관련주 저가 매수세가 유입돼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이상 오른 영향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상승 출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 오른 채 출발해 10만 3천 원까지 올랐지만 이후 하락 전환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4% 오른 채 출발해 60만 6천 원까지 오르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상승세였지만 점차 하락 종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5% 오른 915로 출발했지만 하락 전환해 890선에 내려와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개인이 홀로 순매수이고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수입니다. 어제 1,450원대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42원으로 출발해 1,445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주가와 원화 가치를 끌어내렸던 위험 회피 심리가 누그러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소폭이지만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반도체 등의 수출 호조로 지난 9월 경상수지가 29개월째 흑자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은 9월 경상수지가 134억 7천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월간 흑자 기준으로는 역대 2위이고 9월만 놓고 보면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등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가 적법한지를 가리기 위한 심리를 벌였습니다. 관세 부과가 대통령의 권한에 해당하는지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는데요. 대법원 결정은 미국 안팎에 큰 파장을 가져올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워싱턴 DC 대법원 청사에서 3시간 가까이 진행된 관세 소송 구두 변론의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아이파를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것이 정당한지였습니다. 이 법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4월 미국의 대규모 무역 적자를 이유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아이파에 근거해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우어 법무차관은 트럼프가 비상 권한을 사용한 건 미국의 무역 적자가 미국을 경제, 안보적 재앙 직전의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It's the power to regulate foreign commerce. These are regulatory tariffs. They are not revenue-raising tariffs. 반면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 측은 관세는 곧 세금이라며
헌법은 과세 권한을 오로지 의회에만 부여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을 넘어섰다고 반박했습니다. Only Congress has the power to impose tariffs on the American people, and tariffs are nothing but taxes on the American people. 보수 성향 대법관을 포함해 상당수 대법관은 비상사태를 근거로 제한 없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행정부 주장에 상당한 의구심을 나타냈다고 CNN과 뉴욕타임스 등은 보도했습니다. The vehicle is imposition of taxes on Americans, and that has always been the core power of Congress. 앞서 1심과 2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활용해 전 세계의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승리할 경우 사실상 의회 견제 없이 관세 부과를 이어나갈 수 있게 돼 전방위적 관세 정책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대로 대법원이 제동을 건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지 원하는 품목에 원하는 수준의 관세를 제한 없이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동시에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패하더라도 관세를 부과할 다른 법적 수단은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관세 정책에 대한 대비는 계속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연방대법원 심리를 앞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측 승소를 촉구하는 대국민 호소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대법원 심리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가 승리한다면 막대하고 공정한 재정과 국가 안보를 갖게 되고 패배하면 수년간 우리를 이용해온 다른 국가들의 거의 무방비 상태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브콜에도 묵묵부답이던 북한이 미국의 최근 이단 제재 발표에 반응을 내놨습니다. 미 행정부의 악의적 본성이 또 드러났다고 반발하며 인내심을 갖고 상응하게 상대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북한의 입장은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의 담화로 발표됐습니다. 우리 국가에 끝까지 적대적이려는 미국의 속내를 다시 확인했다는 제목으로 시작해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를 점치던 세간의 추측이 종지부를 찍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미 행정부가 발표한 대북 제재에 반발한 것으로 실패한 과거의 낡은 각본을 답습하며 또다시 변할 수 없는 대북 적대적 의사를 재표명한 것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 행정부가 우리를 끝까지 적대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상 우리 역시 언제까지든 인내력을 갖고 상응하게 상대해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미 재무부는 사이버 범죄 자금 세탁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8명과 북한 소재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산 석탄, 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에 관여한 제3국 선박 7척의 제재 추진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했던 에이펙 계기 북미 정상회동이 불발된 이후에 잇따라 취해진 조치라 대북 압박성 카드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신속히 나온 건데 우리로 치면 외무부 차관급이 담화를 내 수위는 조절한 측면도 있지만 대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더욱 낮춘 것으로 보입니다. 제재를 변하지 않는 적대성의 증거로 제시하면서 대화나 협상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고 트럼프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 기대가 사라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내력과 상응하는 대응을 언급한 만큼 기존의 비례적 강대강 정면 대결을 강조하면서 장기전을 예고한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북한의 외교관로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연결식이 어제 평양에서 엄수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국립묘지격인 신미리 애국열사릉에서 진행된 연결식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참석했고 박태성 내각총리가 김 전 상임위원장에 대해 애국 충성의 한기를 꿋꿋이 걸어왔다는 내용을 담은 애도사를 했습니다. 지난 3일 97세로 사망한 김영남의 장례식은 평양 서장회관에서 국장으로 치러졌고 인공기를 덮은 연구차가 평양 시내를 이동하자 주민들은 머리 숙여 조의를 표했습니다. 뉴욕시장으로 당선된 조란 맘다니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볼륨을 높이라며 도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시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세계 금융의 중심지자 자본주의 심장인 미국 뉴욕 시장에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맘다니가 당선되자 월가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현 특파원입니다. 뉴욕 시장으로 당선된 조란 맘다니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보고 있는 걸 알고 있다면서 볼륨을 올리라며 도발했습니다. So Donald Trump, since I know you're watching, I have 4 words for you. Turn the volume up.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고 민주당이 일본의 자살 특공대인 가미카제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I just got back from Japan. I talked about the kamikaze pilots. I think these guys are kamikaze. They'll take down the country if they have to.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가 뉴욕 시장이 되면 연방 지원금을 끊을 수 있다고 위협해왔습니다. 맘다니의 급진적인 공약에 반대해온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뉴욕 월가도 맘다니의 당선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AQR 자산 운용의 공동 창업자인 클리프 에즈니스는 SNS에 영화 혹성 탈출의 마지막 장면을 올리며 맘다니의 당선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앤서니 폼플리아노 프로페셔널 자산운용 최고 경영자는 사회주의자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 건 미친 짓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한때 맘다니를 마르크스주의자라고 불렀던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CEO는 맘다니를 돕겠다며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제인 프레이저 시티그룹 최고 경영자와 억만장자인 빌 에크먼 퍼싱스퀘어 캐피털 회장도 협력 의사를 밝히며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월가의 경제 전문가들은 앞으로 맘다니의 뉴욕 시장 임기가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인 정치를 즐기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면으로 맞붙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오늘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마지막 날이죠. 국회에서는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그 운영위 국감 전에 언론에서 이렇게 타이틀이 나오더라고요. 김현지 없는 김현지 국감. 운영위 위원으로서 참 유감입니다. 금년 국감이 정말 김현지로 시작해가지고 김현지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총무비서관, 과거에 당연히 대통령실에 대한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해왔고요. 우리 운영위에서 제일 처음 국감 전에 이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할 때 당연히 총무비서관도 나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민주당에서 증인 채택을 거부하면서 논란이 커진 거거든요. 그 이후에 갑자기 대통령실에서 총무비서관을 또 부속실장으로 발령까지 냅니다. 아예 총무비서관이 국회에 나왔던 그 관행의 적용 대상에서 빼버리겠다고 한 거죠. 그러면서 논란이 계속 커지고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과거 의혹까지도 다 언론에 나오면서 이게 더 일이 커진 겁니다. 최초에 정무수석께서 언론에다가 김현지 100% 출석 장담한다 이렇게 하셨다가 그 다음에 말이 갑자기 바뀌셨더라고요. 김현지 실장 나온다고 했다가 안 나온다고 다시 말이 바뀌신 이유 대통령이 지시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총무비서관은 과거에 계속해서 운영에 출석했던 전례가 있어서 출석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러나 총무비서관이 부서실장으로 이동하게 된 것은 국회에 불출석하기 위해서 한 인사가 아니고 김남준 실장을 알겠습니다. 대변인으로 채택 그런 인사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 것이고 사실은 부속실장이라 하더라도 출석 의무가 없지만 수석님, 오전 중이라도 제가 출석을 하려고 이해하겠습니다. 했는데 국회에서 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총무비서관으로서 있으면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에 관여한 것이 아니냐 그 정도의 의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인사 발령까지 나면서 또 주변 인물들의 말도 바뀌고 그러니까 이게 실세 현지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의혹보다도 이 국감에 불출석하는 그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그 김현지 부속실장을 감싸기 위해 가지고 바뀌는 말들
전 이런 것들이 더 이게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무수석님의 말씀도 바뀌었고요. 박지원 의원님, 김현지 똑똑하다. 내가 국정감사장 나가라고 했다. 국회에서 부르면은 나갈 것이다. 방송 나와서 장담했다가요. 하루 만에 다음날 아침에 김현지 못 나간답니다. 이렇게 말씀이 바뀌셨어요. 저는 이게 다선 국회의원 또 정무수석의 말까지 바꿀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군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말을 바꾼 적이 없고요. 오전 중이라도 오전 시간이라도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권유를 했고 또 출석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수석님 질의 네. 안 끝났습니다 아직.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제안한 게 오전에만 참여했다가 돌아가겠다. 오늘 오전 상황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회의 진행시키면은 오전에 증인으로 나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김현지 부속실장을 감싸고 도는 것이 대통령의 뜻입니까? 아니면은 김현지 부속실장 본인의 주장입니까? 아니 이제 김현지 그 실장의 출석 여부는 실제로 인사가 그 이전부터 이미 계획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부서실장은 의무 참석 인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별로 고려 대상은 아니지만 혹시 국회에서 원하면 간다는 입장은 계속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증인 채택을 하면 반드시 출석시킨다. 그건 기본적으로 정무수석실의 일관된 입장이고요. 근데 오전 출석은 오후에 대통령 일정이 이미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부서실장이 수행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양해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과거 관행상 필수 증인이라 하더라도 불가피한 일정이 있으면 양해했던 것이 과거의 관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한 3시간 정도면 여야 의원님들이 충분히 김현지 부서실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제기되는 문제를 충분히 질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에 국회의원 하신 경험상 네. 국정감사에서 오전만 출석하겠어 끝내겠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들어가십시오. 비서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최근에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 중지법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비서실장께서 나서가지고 대통령 뜻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시키셨어요. 그러면서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 이렇게 언급까지 하셨는데 이거 민주당이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야당도 함께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야 모두가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도와주십시오. 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지는 명백하기 때문에 입법 조치까지 필요 없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명분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여러 가지 하고 있죠. 일단 배임죄 폐지 이거 없애면은 대장동 재판 면소로 끝나겠죠. 또 공직선거법에서 행위 부분을 뺀다. 그러면 지금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사건 또 면소로 끝나겠죠.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 아예 공소 취소를 하려고 지금 법무부에서 빌드업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면소나 공소 취소를 해버리면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재판받지 않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괜히 재판중지법을 해놓으면 대통령 재임 기간 끝난 다음에는 재판하라는 뜻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공소 취소나 면소하라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을 보면은요, 산신령과 도끼 그 설화의 현대판 같아요. 낡아 빠진 쇠도끼, 예, 재판중지법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바로 금도끼, 은도끼 내놔. 예, 면소하고 공소 취소해.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시려고 재판중지법 굳이 할 필요 없다.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의원님, 저 답변 드릴 기회를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제가 몇 가지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법적 판단은 법원의 몫이고 국민의 판단은 선거로 증명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재판 중지와 관련해서는 헌법 84조에 따라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중지된다는 게 다수헌법학자의 의견이고요. 견해이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이지 그 문제가 저희 대통령실 운영과 대통령과는 무관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공소 취소나 면소 이런 부분까지도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별도로 없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배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김영배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영혼을 갈아 넣었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저도 울컥했는데요.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짠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께서 몸이 좀 감기가 드셨다고 할 정도로 지금 아마 진짜 혼신을 다하신 것 같은데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후속 조치 함께 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실장님 그 MOU 시점이 지금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시점은 의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상대국이 있는 문제라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시점을 가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관세 협상이나 특히 외교 안보와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다부처 사안입니다. 미국의 경우에 국방부도 있겠습니다만 에너지부도 있고요. 안보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지막 쟁점이 에너지부 관할 영역에서 이제 원자력 부분에 문제 조금 남아 있다 이런 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걸 사실을 확인하기보다도 왜냐하면 이게 미국 상황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매우 조심스럽다는 걸 전제하고 말씀드리면 미국 안에도 여러 부처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부처 사안으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예단해서 언제까지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고 다만 대략 팩트시트 같은 경우에 이번 주를 저희들 볼 때는 넘기지 않을 거다. 그 정도로 완만한 협의가 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가능하면 빨리 되면 좋겠다는 국민적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헌법 60조상 비준 대상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비준을 할 것인지 법률로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은 차제해야 하더라도 어쨌든 국회에 보고하고 모든 내용이 투명하게 국회의 내용이 보고되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헌법 60조에 보면 조약이나 법률을 비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약은 아니고 정부가 이행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뒷받침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국회가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예, 같이 논의해 보시죠. 자, 이제 내란과 관련해서 하나 중요한 게 제가 발견한 게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판에 나와가지고 계속 계엄을 한 게 경고성으로 했을 뿐이다. 그리고 국회가 해제하고 나서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다 이렇게 주장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놀랍게도 말입니다. 11개월 이상 숨겨온 건데요. 외교부 장관 이름으로 주미대사한테 공문을 보내가지고 미국 백악관하고 트럼프 당선자 측에다가 아래의 내용을 설명해 달라라고 하면서 설명의 요지를 2장짜리를 보냈다고 하는 제보를 제가 받고 확인해 보니까 사실 같아요. 보고받으셨습니까? 네. 이게 지금요.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 보고를 받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장이에요. 한 장은 설명 요지고요. 한 장은 트럼프 측에 대한 추가 설명 요지입니다. 앞에 발씨는 외교부 장관으로 되어 있고 수씨는 주미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조현동 주미대사가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회는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고 판사를 겁박하고 검사를 탄핵하여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등등등등 쓰고요. 밑에다가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라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 폴리티컬 데몬스트레이션 한 것이고 헌법의 규정에 따라서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의 조치를 취했다. 윤 대통령은 평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 종북 좌파 및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렇게 백악관에 전해달라 하고요. 트럼프 측에 대한 추가 설명 요지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정부하고도 미국의 신정부하고도 이런 입장에 기초해서 관계를 맺어 나가겠다. 윤 대통령은 국가 운영에 관한 트럼프 당선인의 철학을 지지하는 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하여 대한민국을 운영하려 노력해 왔다. 이렇게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답변도 왔다고 그래요. 이게 제2내란을 획책하지 않았느냐는 유력한 저는 근거라고 봅니다. 제가 듣기로 이거를 12월 4일 날 외교비서관 그 당시에 이창면인가요?
외교비서관이 외교부에다 지시를 했는데 그 담당자가 거부하겠다, 옷 벗겠다, 나 사표 내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못 보냈잖아요. 다음 날 아마 장관한테 직접 지시한 것 같아요. 장관 이름으로 이걸 보내고, 장관을 움직일 수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그 결제 라인을 보니까 김태효, 신원식까지 되어 있어요. 이 김태효가 지시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저는 민정수석실에서 즉시 조사를 하고 이 특검에 넘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 말고도 지금 제가 보기에 다른 정황인데 일단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떤 소회를 갖고 계십니까? 일단 의원님, 지금까지 여러 개의 특검이 진행되고 있어서 사실은 내란 특검이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가 행정부 차원에서는 별다른 내란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것들은 찾아보지 않았었습니다. 특검에다가 전적으로 맡겨놓고 특검에 협조하는 형식으로 일단 돼 지금 있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는데요. 네. 민정수석실에서 감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형법 90조에 보면요, 87조의 내란 행위를 90조에는 예비 음모 선동 선전을 할 경우는 그 죄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명백하게 12월 4일 날 새벽에 국회가 계엄을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문으로 대통령실과 외교부가 공문으로 이것을, 그것도 미국에다가, 미국 정부에, 그것도 신정부까지도 보냈다는 것은 이건 명백하게 내란을 지속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외에 뭐겠습니까? 이거보다 명확한 증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경과 최근에 수사가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게요, 여인영 방첩사령관하고 이 사전에 모의를 했다는 정황이 있고, 그 중에서도 MOU를 맺었다는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아직 증거는 명확하게 제가 잡지를 못했는데 이게 제보가 명확하게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이 문제를 포함해서 실장님, 전 부처에 걸쳐서 내란 당시에 전 부처의 공무원들이 역할을 한 것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동의합니다. 아까 말씀드리던 설명 마저 드리면, 내란 특검이 진행되고 있고, 내란 특검은 매우 중요한 핵심 사안으로만 한정되어서 지금 특별감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범위에서 더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에 대해서 부인하기 어렵고, 그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행정적인 절차와 책임을 확인하고 맞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조만간에 그것과 관련된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면 발족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수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운영위원회 질의응답, 국감 질의응답 함께 들으셨습니다. 저희 시사정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오늘도 각이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함께 지금 운영위 질의응답 장면을 좀 함께 보셨는데, 일단은 운영위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출석 여부.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오전에 한 차례 좀 파행을 빚었었고 정회가 됐었고, 지금 다시 속개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부속실장 같은 경우는 오늘 결국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오전 중에 굳이 부속실장은 대통령의 어떤 수행이라든가 일정 같은 것을 책임지는 분이기 때문에 실제 운영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오전에는 출석을 해서 답변을 하겠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받지 않았거든요. 이거 자체는 국민의힘이 역시 좀 흠집내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실제 물어볼 말은 거의 없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꾸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비선 하는데 현재 부속실장으로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건 비선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자꾸 공식 라인을 비선으로 몰아세워서 뭔가 이재명 대통령과 친하니까 잘못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우니까 불러야 된다. 이런 정도 수준의 얘기를 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정작 불러서 물어보고 싶어했던 국민의힘이 이를 밥상을 걷어찬 것이기 때문에 역시나 정치적인 프레임을 걸고 싶었던 것이지 사실상 물을 건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앞서 이제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이제 질의를 했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 그 미묘한 시점에 있었던 그 대통령실의 인사 발령과 관련해서는 국회 불출석하기 위한 인사 발령이 결코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좀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국민들께서 그 말씀을 믿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9월 28일인가요? 9월 29일이죠. 그날 있었던 인사는 제2부속실장을 공석으로 만들면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즉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가면서 제1부속실장 김남준 실장이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갔죠. 예. 그런데 대변인이 매우 이례적으로 강주정 대변인과 공동대변인 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잃어버린 48시간 논란, 그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녹화 논란이 있을 때 사실상 두 대변인의 설명이 달라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사는 동시에 제2부속실장을 공석으로까지 만들면서 이루어졌는데 그러면은 총무비서관이 1992년 이래로 매년 국정감사에 나왔다는 그 관행 때문에 증인 채택을 피할 길이 없으니까 제1부속실장으로 보직 이동시킨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으로부터 도저히 자유로울 수가 없는 인사입니다. 그리고 앞서 그 오전 출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점심시간이잖아요. 예.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식사하시면서 보고 계실 텐데 국회에서 저렇게 지금 질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을 보셨습니다. 오전 10시부터 나오면은요. 그 국정감사에서 제대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지금 저 시간에 질문 답변이 이루어진 것도 오전에 의사진행 발언하다가 파행이 빚어져서 저렇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상 나오지 않겠다. 즉 질문과 답변을 받지 않겠다라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6글자로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일단은 조금 전에 이제 그 우상호 정무수석 이야기한 대로 김현지 제1부속실장은 오후에는 또 대통령 수행 일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그 운영위 국감장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졌고, 그리고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에게는 재판중지법 관련 질의가 좀 있었습니다.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한 발언과 관련해서 곽규택 의원은 이거 여당에게 한 거죠? 라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야당에게도 함께 들으라고 한 겁니다라고 답변이 있었어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렇죠.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경주 APEC이라든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에 충실하고 국회의 몫은 국회에게 맡기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재판이 중지돼 있는데 중지법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마치 야당 국민의힘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갇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정쟁이 되는 것이고 예. 법원에서 5개 재판부에서 다 재판을 중지했거든요. 이건 명확하게 헌법 84조에 따라서 대통령 직무 수행 중에는 재판이 중지된다. 라고 하는 헌법의 원리를 법원에서 받아들인 것이고 헌법재판소도 여기에 대해서 재판 중지되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굳이 중지된 재판을 중지하는 법안이 지금 필요가 없고 이게 오히려 정쟁에 휘말리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국정 현안에만 매진하겠다. 정말 대한민국을 살리는 데 매진하겠다. 대통령을 정쟁에 끌이지 말라라는 것이고 굳이 이게 여당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야당에게도 억지로 이걸 가지고 정쟁하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 전하는 메시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일단은 그 민주당에서는 이 재판중지법과 관련해서 철회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이게 다시 재개될 가능성도 좀 없지 않아 보이는데 오늘 아침에 있었던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그리고 국민의힘 우재준 최고위원의 인터뷰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수면 위로 올라올 수도 있는 건가요? 만약에 네. 이 재판이 뭐 국힘의 뭐 이런 이제 주장이나 거기에 만약에 이제 사법부가 부응을 해서 재판이 재개가 될 그런 가능성이 있을 때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닐까. 그래서 일단은 현재까지는 보류다 이런 상황입니다. 네. 만약에 재판이 재개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무리하게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한다면 예. 그 자체는 저는 계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들으신 것처럼 전현희 최고위원은 보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보류라는 거는 결국에는
가능성을 좀 열어둔 단어인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당장 안 하겠다는 것이지 결국에는 위헌적인 이 재판중지법을 포기하겠다라는 것으로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우리 이승훈 부위원장께서도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했다고 하셨는데요.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판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판례 번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구사헌마 246 결정을 보면은 당시에 헌법재판소는 각국의 대통령들에 대한 형사상의 특권을 3가지 유형으로 정리를 해서 쭉 판시합니다. 그러면서 명시적으로 어떤 표현을 쓰냐면요.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피고인으로서 받고 있던 형사재판의 혐의들은 대통령이 되기 이전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직무집행과 모두 무관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법원은 헌법 84조에 의해서 이미 피고인이었던 대통령의 재판이 중지되거나 정지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7월 1일에 법인카드 사건 4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죠. 7월 22일에도 대북송금 사건의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헌법 84조의 소추에 재판까지 포함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 재판에 공판 절차뿐만 아니라 공판 준비 절차도 포함된다는 거 부인하실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공판 준비 절차는 정상적으로 열었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법원은 헌법 84조의 소추에 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헌법적 근거가 없는 재판중지법은 일시적 보류가 아니라 완전히 백지화하고 폐기를 해야 맞습니다. 네. 좀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헌재가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 아니라 사무처장이 그러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니 국민이 대통령으로 뽑아가지고 대통령의 역할을 잘하고 국정을 안정시키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망가뜨린 나라를 좀 살려달라고 하는 것인데 대통령께 자꾸 재판 나가라고 하시는 게 국가를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대통령직이 있을 때는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시고 대통령 임기 이후에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우리 법원의 체계에 있기 때문에 그 절차대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우재준 최고위원도 민주당이 사법부를 무리하게 장악하려고 하면 그 자체가 계엄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 어제 그 한동훈 전 대표도 계엄 관련 이야기를 좀 했더라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민주당에서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도 막겠다라고 하는 명시적이고 명징한 한마디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으로부터 그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그러면은 정말 이분들은 어떻게든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만큼은 저지하려고 하겠구나. 라고 지금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서는 저는 11겹의 방탄 구조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에서 공판기일을 새로 잡을 만한 법관이 일선 재판부에 배치되지 않도록 사실은 여러 가지 사법부에 대한 겁박을 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숙청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법원 행정처를 폐지함으로써 외부에서 법관 인사, 특히 전보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을 열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공판기일이 정말로 잡히면은 법관 탄핵소추로 그 법관은 직무를 정지시킬 수도 있고 앞서 저희가 살펴본 재판중지법 같은 걸 정말로 추진을 하게 될 겁니다. 또 그런 경우에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갈 경우를 대비해서 대법관 우겨넣기도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 나아가서 사건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공소 취소를 거론하거나 또는 배임죄 같은 것을 폐지해서 면소하려는 시도도 있죠. 그리고 사건의 실체를 뒤바꾸기 위해서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제처장이 공개적으로 무죄라는 주장도 했습니다만 1심에서 대장동 핵심 일당들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북송금 사건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이미 재판이 확정되기까지 했는데 그것을 뒤집으려는 여러 가지 시도도 있죠. 마지막 11번째. 이 모든 시도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확정이 되면 한 번 더 불복해서 헌재로 가기 위해서 재판헌법 소원이라고 하는 루트를 만들려는 시도마저 있다. 그러면 이 11가지 다중장치에 대해서 모두 포기하지 않는 이상 국민적인 의구심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배임죄라든가 법 왜곡죄와 관련해서는 또 이 부분은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또 생각을 하는지 오늘 왠지 운영위에서 이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조금 전에 저희가 운영위 그 질의응답을 들었을 때 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질의 내용 중에 그 계엄 해제 이후에 그러니까 12월 3일 이후에 미국에 윤 전 대통령이 공문을
보내서 외교부 장관 이름으로 조현동 주미대사의 공문을 보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뭔가를 요청하는 내용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좀 봐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요지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주미대사를 이용해서 이 계엄은 정말로 계엄성 계엄이 아니라 그냥 경고만 하려고 했다. 예. 경고성 계엄이다. 그러니까 사전에 미국에 통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해해달라. 뭐 이런 취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보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걸 당연히 주미대사가 받겠습니까? 받지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외교부 장관을 통해서 다시 보냈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직권을 남용해서 마치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은 채 허위로 자꾸 경고성 계엄이었어요. 경고성 계엄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안 알린 거예요. 한국에도 무슨 일 없었어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불법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태만히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여전히 미국, 우방국이라고 하고 동맹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조차도 사건의 진실을 알리지 않았다, 은폐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볼 수가 예. 있고요. 그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의심했잖아요. 쿠데타를 할 거야, 내란을 저지를 거야 했는데 설마 했는데 또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고 잘 알아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을 보고 놀란다고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도 좀 의심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재명 정부가 지금 정말 잘 하고 있고 뭐 사법부를 장악한다? 장악이 됩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굉장히 높고요. 국민의 의식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사법부를 정말 정치적인 목적으로 장악하려고 한다면 그건 역풍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지금 재판중지법에 대해서는 이건 아니다. 이런 취지의 메시지를 낸 거예요. 예. 그만큼 정치가 대통령을 위한다라고 하는 행동들이 국민으로 하여금 불신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고 대통령은 행정부의 장으로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낸 것이니까 더 이상 뭐 재판 중지법은 또 살아날 거예요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 입장에서도. 네, 자, 그 윤 전 대통령이 미국에 공문을 보낸 부분에 대해서 김영배 의원은 지금 계엄이 해제가 됐는데도 내란 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의도였다라고 지금 해석을 했는데 그 해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당연히 대단히 잘못된 행위이고요. 그 지시에 따르지 않은 분들이 올바른 겁니다. 그런데 저게 대단히 새로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기소 사건 중에 있는 혐의가 뭡니까? 비상계엄 이후에 하태원 외신 대변인에게 프레스 가이드를 주면서 계엄에 관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외신에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안 자체는 대단히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정감사에서 거론이 되었고 생중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접하실 수 있는 내용이 된 것이겠죠. 예.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은 현재도 관련한 재판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철저하게 진상규명이 되고 나아가서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다면 엄단해야 될 사안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운영위에서 뭐 또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속보로 좀 전해드리겠고요.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재판중지법 관련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사실 당정의 엇박자, 이른바 명청 갈등이 원인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었는데 어제 민주당에서는 이런 일도 터지기도 했습니다.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이번 컷오프는 정청래 대표의 컷오프 없는 100% 완전 경선 약속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밀실 심사입니다. 친이재명계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다라는 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본인께서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네. 그러나 그것도 더 중요한 것은 네. 민주당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한 그런 입장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정청래 대표가 억울한 컷오프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원칙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시는 것으로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네네. 그러나 이 당직 선거와 소위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선출직 공직 뭐 이것이 꼭 100%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자세하게 공개할 수 없는 입장도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민주당에서 부산시당 위원장을 뽑았는데 여기에 지금 4명이 출마를 했고
이 가운데 친명계로 분류되는 유동철 대표가 아예 경선을 치르지 못하고 컷오프가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불만을 호소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일단 후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편하죠. 힘들고 본인은 또 열심히 준비를 했고 경선에 들어가서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승복하지만 컷오프 되는 경우에는 승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억울한 부분은 충분히 알겠고요. 또 지도부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로 검증을 하거든요. 뭐 일반 여론조사를 통해서 지지도를 확인하고 그래서 윗순위 뭐 1등이나 2등, 3등 순위까지 경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지도부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절차는 거쳤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께서 정말 자신이 당원들의 주권을 생각해서 뭐 경선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컷오프 없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지방선거와 당직선거가 다르다는 말은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 아 우리 대표께서 100% 경선시키겠구나라고 하는 신뢰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기대를 또 깰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도부에서 이번 문제를 계기로 정말 후보자들과 잘 소통하고 또 지도부에서도 경쟁력을 확인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잡음이나 혼선들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이런 잡음이나 혼선이 만약에 커진다라고 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굉장히 예상했던 것과 달리 어려운 선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 잡음들을 제거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가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시도당 위원장은 지방선거 공천에 굉장히 좀 깊숙이 관여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 반발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고 일각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그러니까 친문계와 손을 잡고 차기 대권 도전에 나설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어제 이제 전해졌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유튜브로 또 시청자들과 만난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이런 지방선거를 앞두고 들리는 이런 민주당 내 잡음들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대단히 민주적이지 못한 정당의 모습이죠. 어제 저 유동철 위원장이 기자회견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유도 명분도 없는 컷오프는 독재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거기에 매우 공감합니다. 정당에서 당사자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컷오프는 잘못된 것이고 비민주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항변이 이유가 있어서 당내에서도 김병기 원내대표나 황명선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다른 한편으로 그런데 친명계도 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데칼코마니 같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른바 비명행사, 친명횡재라고 당시에 친명계는 또 이런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대거 공천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또 민주당원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렇게 공천이나 경선에서 비민주적인 일이 발생하면 흔히 쓰이는 표현이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손의 범위 내에서의 당원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한 당원 주권이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민주당도 당원들이 당을 더 건강하게 만들려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국민의힘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오늘 오후에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는다고 하는데 자, 이 시점에서 어떤 이유로 광주를 찾는 것인지 오늘 아침 발언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광주를 찾을 예정입니다.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쓰러져간 5월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 앞에 머리 숙이겠습니다. 5월 정신이 대한민국의 긍지가 되고 역사의 자부심이 되도록 국민의힘은 진심을 다해 호남과 동행하겠습니다. 뭐랄까요? 이제 국민의힘에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좀 강성 발언을 이어왔잖아요. 그래서 굳건한 지지층의 표심에 호소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갑자기 광주에 간다?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솔직히 말하면 뜬금없죠. 광주에 가려고 한다면 그 전에 내란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우리 당의 입장은 명확하다. 내란을 찬양하거나 옹호하는 사람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천 없다. 이런 메시지를 내면서 중도 모두 다 포용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5.18을 간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환호받을 것이고 국민의힘이 조금 변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건데 그런 생각이 아직 메시지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가서 광주 시민들에게 5.18 민주 영령들에게 고개를 숙이겠다라고 하니까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장동혁 대표가 자신이 이제 당대표에 당선될 때 극우를 자극하고 내가 극우와 손잡아서 대표가 되고 극우와 같은 행동을 하겠다는 취지로 여러 발언들을 해서 굉장히 국민의힘이 위기에 빠질 것이 아닌가라고 했습니다만 또 5.18을 민주묘지를 찾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의 방향성을 이제 조금씩 바꾸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의 시작으로도 볼 수가 있어서 향후 이제 모습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모습들이 진정성을 가지려고 한다면 과거 국민의힘에 쓴소리를 냈던 중도 성향의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전 의원이라든가 또 한동훈 전 대표 등 비상계엄 해제를 찬성하면서 굉장히 쓴소리를 내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쓴소리했던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을 얼마나 포섭해서 포용하고 다양화할 것인가 목소리를, 이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인데 그렇게 방향 전환을 하는 시작점이 될지 아니면 잠깐 눈속임용으로 하는 행동일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동혁 대표가 광주에 간다고 하니까 아마 한덕수 전 총리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때 광주에 가서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하는데도 이제 상당한 반발 앞에 섰던 한덕수 전 총리였는데 오늘 장동혁 대표가 광주를 방문하면 좀 어떤 장면이 연출될 거라고 보세요? 저도 호남 출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서를 어느 정도 알아서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광주에 갈 거면은 비상계엄에 대한 본인의 잘못된 발언부터 분명하게 사과를 해야 될 겁니다.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그 발언은 국민들 뇌리에 너무 깊이 각인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앞뒤 단서를 붙이지 말고 사과를 해야 돼요. 잘못됐다고 죄송하다고 얘기를 해야 그 다음에 광주 시민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5월 정신이라든가 민주주의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면요,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감사장에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무역을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가당착부터 해소를 해야 본인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더라도 그것이 오롯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오늘 오후에 있을 그 광주 행보에서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다는 고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후에 어떤 장면이 펼쳐질지 저희 YTN에서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맑고 쌀쌀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오늘 밤 사이에는 불청객, 초미세먼지가 심수를 부릴 전망입니다. 또 다음 주 수능일을 앞두고 당분간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이제부터는 초미세먼지도 살펴야 하는 계절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침 저녁 쌀쌀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오늘 오후 늦게나 밤부터는 국외 오염물질이 유입될 걸로 보입니다. 아직은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인데요. 오후 늦게는 점차 우리나라 북쪽에서 불청객 초미세먼지가 유입돼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특히 대기가 안정된 가운데 밤 사이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아서 수도권 등 중서부와 호남 지방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초미세먼지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다가 오후에 청정한 동풍이 유입되면서 점차 옅어지겠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대기 정체가 자주 나타나고 또 계절이 점차 겨울에 가까워지면서 국외 미세먼지 유입은 물론 국내 오염물질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 계절이 시작된 만큼 호흡기 질환자는 야외 활동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수능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다행히 수능일에는 큰 추위 가능성이 낮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예보대로라면 다음 주 수능일인 11월 13일 목요일까지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11월 중순에는 서울 평년 기온이 아침에 5도, 또 한낮에는 13도 선을 유지하는데요. 올해 수능일에는 이 같은 예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진 않을 전망입니다. 또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오전까지 전국에 비가 내린 뒤 다음 주 초반 서울 등 내륙 기온이 예년보다 낮아지긴 하지만 서울 아침 최저 기온이 4도 안팎 정도로 크게 춥진 않겠습니다. 이후 수능 예비 소집일인 다음 주 수요일과 수능 당일인 목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이 14도에서 15도 사이로 일교차 큰 늦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늘도 내륙은 맑거나 구름만 많아지는 정도여서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다만 제주도 부근으로는 강수와 풍랑특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섬지역 수험생들은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화물차 추돌 사고가 발생해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경기 고양시에 있는 쇼핑몰에선 정전으로 영화 상영이 중단되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밤사이 소식 김다현 기자입니다. 승용차와 화물차 여러 대가 줄줄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종이장처럼 구겨진 차량도 눈에 띕니다. 어제 저녁 6시쯤 서울 문산고속도로 문산 방향 금촌나들목 부근에서 달리던 덤프트럭이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앞에 있던 차량 3대까지 모두 5대가 잇따라 부딪히면서 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일단은 저희 현장에 있었던 30-40분 정도 전면 통제가 있었던 걸로는 알고 있어요. 경찰은 음주 사고는 아닌 걸로 보고 덤프트럭 운전자를 조만간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저녁 8시쯤 경북 상주시 내서면 영덕 방면 청주 영덕고속도로에서도 화물차 2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2명의 동승자까지 모두 3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26톤짜리 화물차가 고장으로 갓길에 서 있던 4.5톤짜리 차를 들이받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기 고양시에 있는 쇼핑 복합시설 스타필드 건물에선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쇼핑몰 내부 영화관에도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관람객들은 결국 영화를 보지 못한 채 상영관을 빠져나왔습니다. 보상 문제가 있던지 아니면 다시 재상영을 하던지 할 테니까 관객분들은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시간도 늦었으니까. 스타필드 측은 공용 로비 등에는 곧바로 전력 공급이 재개됐고 영화 관람객에 대해서는 환불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전문 투자 자문을 해주는 것처럼 속여 10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투자 리딩 조직의 30대 총책과 30대 사내이사를 구속 송치하고 조직원 45명은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유사 투자 자문업체를 세우고 지난 2023년 1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2,200명에게 투자 자문 서비스 제공료 명목으로 15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 조직은 자신들을 금융감독원 허가업체라고 광고하며 자체 유튜브 채널에서 빅데이터 패턴을 분석해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속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팀장급으로 활동한 A씨 등 18명을 구속하고 36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함께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1년 반에 걸쳐 캄보디아에 있는 리조트에 콜센터를 차리고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유인해 229명에게서 194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SNS에 공모주 등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광고를 올려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자신들이 만든 가짜 주식 앱을 설치하게 하고 마치 실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속여 추가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난 불로 마비됐던 행정전산망이 95% 넘게 복구됐습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오늘 회의를 열고 오전 6시 기준 전체 시스템 709개 가운데 676개가 정상화돼 복구율이 95.3%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1, 2등급 시스템은 모두 정상화됐다며 복구 완료가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행정정보 시스템 재난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대응 체계도 중대본이 아닌 위기상황대응본부로 전환했습니다.
청계천 산책길에서 성면이 포함된 인조 슬레이트 조각이 대거 발견된 정황 YTN이 단독 보도로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YTN 취재진이 과거 보건공사 자료와 전문가들을 통해 청계천 성면이 어디서 온 건지 추적해봤습니다. 양동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매일 5만 명 넘는 시민들이 찾는 청계천 산책로 주변에서 성면이 포함된 인조 슬레이트가 발견된 건 2달 전쯤입니다. 법정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성면이 포함된 사실이 YTN 의료의 실험 등에서 드러났는데 전문가들은 야외더라도 오랜 시간 자주 노출되면 위험할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반복해서 노출될 경우에서는 악성 중비종과 폐암 발생 위험도가 높아진다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의 성면 조각이 과연 언제부터 도심 한복판 청계천 산책길에 깔렸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인 가운데 YTN 취재진이 성면의 출처를 추적해봤습니다. 우선 지난 2003년 청계천 보건공사나 이후 여러 시설물 설치 공사 과정에서 건축 자재 등에 섞여 들어왔을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옵니다. 청계천 조성 사업을 하면서 바닥에 쫙 깔은 과정에서 재생골재의 성면이 섞여서 오지 않았을까. 반면 청계천 공사 과정에 성면이 들어간 인조 슬레이트를 썼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천 공사를 하는 데서 슬레이트를 쓸 일은 거의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고. 성면이 들어간 슬레이트는 그 유해성 때문에 지정 폐기물로 지정돼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그만큼 처리 비용이 비싼데 이 때문에 누군가 고의로 버렸을 수도 있다는 추측도 나옵니다. 버리려고 하게 되면 되게 까다로워요, 이게. 그래서 비용을 좀 아끼려고 쭉 걸어가면서 뿌렸을 가능성. 가장 많은 전문가들이 추정하는 청계천 성면의 출처는 집중호우 때 빗물에 휩쓸려 들어왔을 경우입니다. 과거 삼청동이나 청운동 등지 노후주택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처리 안 된 슬레이트 조각이 호우에 떠밀려 왔을 거란 분석입니다. 옛날에 이제 산 밑에 헌집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다 때려부셨잖아요. 그런 데서 옛날에 있던 것이 지금 이제 유출돼 가지고 나올 수가 있죠. 서울시 역시 빗물에 쓸려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다만 정확히 어디서 흘러왔는지 확인은 어려울 거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 내에 넓은 면적에서 오는 빗물들이 청계천으로 다 오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라 특정을 할 수는 없지만 정확한 출처를 확인할 수 없으니 명확한 재발 방지 대책도 세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철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 범람이 발생할 때마다 청계천 주변을 확인하고 빠르게 수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대법원이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오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3년 서울시의회는 보존지역 바깥쪽에서의 건설공사를 규제한 조항을 해당 조례에서 삭제했는데 국가유산청에 전신인 문화재청은 해당 개정이 상위법인 문화유산법 위반이라고 반발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 세운 4구역에서의 재개발 사업이 보존지역 바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소송 결과는 해당 사업을 국가유산청이 규제할 수 있는지와 맞물려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주목된 서울시의 종묘 주변 재개발 사업을 언급했습니다. 유산청은 해당 사업으로 인해 종묘가 세계유산의 지위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문화유산위원회와 유네스코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승소한 서울시의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최호정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지방의회 자치입법권을 넓게 인정하는 판단을 내려준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중한 문화재 보호와 규제 개혁을 통해 더 나은 서울을 만들겠다는 시민의 여망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How's it going? See you guys. 맘다니 뉴욕시장이 당선된 직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한미 관세 협상 합의 이후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 발표가 약 일주일째 늦어지며 배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뉴욕 111대 시장으로 선출된 조란 맘다니 지금 100여 년 만에 최연소고 또 최초의 무슬림 시장에 당선된 건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더군다나 인도계, 그러니까 유럽계가 아니라 인도계 아프리카 출신 저 뉴욕 시장이니까 뉴욕이 세계에서 가장 그 화려하고 금융시장을 장악하는 세계의 경제 중심지인데 거기 수장이 이슬람계 인도 출신 미국인 2018년에 겨우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이 시장이 됐다는 겁니다. 작년 10월에 겨우 출마를 해서 1년 만에 시장이 됐는데요. 정말 놀랍죠. 지금 트럼프가 주도하는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해서 마치 유럽인들, 백인들이 세상을 장악할 것 같은데 인도계 출신 이슬람 교도가 시장으로 당선됐다는 거죠. 근데 뭐 사실 그 집안이 굉장히 좋아서요. 아버지가 콜롬비아대의 저명한 교수고요. 아버지 이름이 마무드 맘다니, 유명한 교수님이에요. 어머니는 더 유명해요. 미라나이라고 아카데미 후보 2차례나 오른 영화 감독 미라나이의 아들이죠. 그렇고 또 부인도 금년 2월달에 결혼했대요. 2월 갓 결혼했는데 미술가고 아주 저명한 인플루언서다. 그러니까 뭐 상당히 뭐 좀 이국적이지만 굉장히 좋은 집안에 뭐 기반은 든든하고 근데 또 아주 진보적인 활동을 계속해서 아시아계 저소득층 주거 상담사를 하고 자기 자신 래퍼도 하고 그리고 이제 2020년에 뉴욕주 의원에 당선돼서 3차례 하원의원을 했는데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 딴 지 2년 만에 하원의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재능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유세 방식도 통상적인 방법을 하지 않고 길거리 유세 뭐 시민들과 직접 대화 저기도 이렇게 많이 시민들하고 어울리잖아요. 굉장히 MG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 느낌으로는 2004년쯤에 그 오바마가 상원의원 됐을 때 그때처럼 참 신선한 사람이 하나 또 나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바마도 그때 아주 젊은 나이에 상원의원이 돼서 그러고 나서 4년 뒤에 그냥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금 맘다니가 아마 미국의 정치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 리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리더는 버니 샌더스라고 83세인데 이분은 민주당원이 아니에요. 무소속인데 굉장히 진보적인 분이죠. 근데 지금 똑같은 진보인데 굉장히 도시형 서민들의 삶을 직접 챙기겠다고 나선 맘다니가 과연 향후 행보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 말씀해주신 서민들의 삶을 챙기겠다는 공약, 지금 뭐 아파트 임대료 동결, 무상버스, 보육 공약 이런 좀 파격적인 공약들을 내세웠는데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글쎄 그건 뭐 이제 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뉴욕이 엄청나게 그 임대료 같은 게 뭐 너무너무 비쌌거든요. 한 달에 조그만 방 한 2개짜리가 한 500만 원 막 그렇게 임대료만 500만 원 월세가. 그러니까 뭐 엄청 비싸니까 서민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임대료 동결시키고 버스 무상으로 하겠다. 뭐 그리고 최저임금 올려주겠다. 그다음에 교육 같은 것도 아주 저렴하게 또는 무상으로 교육을 시켜주겠다. 이러니까 이게 진짜 진보인 거죠. 진짜 진보가 나타났기 때문에 뭐 사실 상대방도 쿠오모 전 뉴욕주 주지사잖아요. 엄청난 그 아주
정치계 중진인데 거기를 아주 젊은 그 청년이 이제 꺾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실험을 해볼 텐데 과연 성공할지 여부는 뭐 이제 두고 봐야죠. 예. 네. 근데 이번 이제 맘다니 뉴욕시장의 당선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중간 결과다 이런 네. 말들이 나오던데 네. 동의하십니까? 뭐 어쨌든 뭐 이제 1년 뒤에 중간 선거를 하니까 예. 지금 금년 1월 달에 취임했으니까 거의 한 10개월 된 거죠. 10개월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부터 굉장히 긴장해서 내년에 그 중간 선거 이기는데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는데 여기 완전히 찬물을 끼얹었죠. 예. 저렇게 맘다니뿐 아니라 이번에 선거가 또 그 버지니아는 그 워싱턴 시티를 둘러쌌는데 거기도 민주당이 됐고요. 그 다음에 뉴욕을 둘러싼 또 주가 있거든요. 예. 뉴욕에 그 서쪽에 뉴저지주. 거기는 공화당이었던 민주당이 뺏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캘리포니아에 뭐 선거법 개정이 있었는데 그것도 또 통과됐고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굉장히 심기가 안 좋을 겁니다. 그래서 맘다니는 공산주의자다. 예. 공산주의자를 택할 것이냐 상식을 택할 것이냐 뭐 이렇게 트럼프가 얘기를 하고 맘다니가 되면 뉴욕에 대한 연방 예산 지원을 끊겠다 뭐 예.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됐으니까. 그리고 이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고요. 예. 거기다가 50%가 넘었어요. 지지가. 그러니까 이 50% 넘었다는 게 굉장히 상징적이잖아요. 여간해서 50% 못 넘기 쉽지 않은데 그래서 트럼프의 식상한 젊은 유권자들이 대거 투표장으로 몰려가서 찍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맘다니 시장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지 않고 계속 맞서고 있던데 네. 앞으로 둘 사이의 신경전이 꽤 이어지겠죠? 네, 뭐 당선 소감으로 트럼프는 독재자다 뭐 예. 이러고 이제부터 이제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식인데요. 그리고 뭐 굉장히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굉장히 위기인 게 뭐냐면 트럼프가 겨냥한 게 미국의 교육을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대학까지 안 가고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을 받고 저임금 근로자들이 트럼프의 텃밭이었거든요. 백인. 그런데 진짜로 서민들을 위한 진보 정치인이 나온 거예요. 예. 지금 지난번에 해리스라든지 지난번에 힐러리 클린턴이라든지 트럼프가 꺾었던 이 여성 2명 정치인들은 민주당인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 잘 살고 부유하고 귀족 같고 막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진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거의 주제도 성평등, 낙태 뭐 이런 것이 주로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소수자 배려, 뭐 흑인 뭐 배려, 뭐 근데 맘다니는 그게 아니라 저소득자 자신에 의해서 도시의 삶의 구조 자체를 바꿔주겠다. 예. 이렇게 나오니까 트럼프는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대중 선동주의식 선거 방식이 이제 유효하지가 않죠. 물론 3선 나오지 않았겠지만 예. 자기의 논리가 이제 더 이상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앞에 놓인 난관이 또 한 가지 있는 게 지금 네. 관세 관련해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관세가 네. 과연 적법한지 네. 이거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를 게시했는데요. 1, 2심에서 이미 지금 위법 판결이 나온 상황이잖아요.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그런 관세를 자기 멋대로 막 그렇게 매길 권한이 있느냐 이게 관점이죠. 근데 예. 이게 근거가 1977년에 제정한 IEEPA법이라고 있는데 국제 비상 경제권법입니다. 그러니까 예. 국제 경제에 비상한 시국이 벌어지면 거기다 대통령이 긴급 조치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뭐 국제사회에 무슨 뭐 비상한 상황이 뭐가 있어요? 예. 무슨 한국의 IMF 사태 같은 그런 사태가 났다든지 엄청난 뭐 금융 위기가 벌어졌다든지 그런 모르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냥 평범한 상황에서 갑자기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고 막 매겨댔는데 예. 이게 위법이라고 하는데 하위 법원에서 보면 다 이게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지나치다. 우리가 알기로는 미국의 대통령이 굉장히 권한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미국의 제일 권한이 많은 건 의회입니다. 의회에 모든 걸 다 승인받아요. 예. 장관 한 번 되는 것도 한 몇 달씩 막 걸리고 뭐 한국에 오는 대사 임명을 했는데 뭐 한 몇 달씩 서너 달씩 걸려야 그 인준이 끝나서 오고 그러니까 그리고 예산을 다 주고 있죠. 돈을 다 주고 있으니까 꼼짝 말아요. 국방 예산도 국방수권법이라서 거기다 적어서 국방장관은 보고해라 그러면 계속 귀찮게 계속 보고해야 되고
그러니까 의회가 더 힘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기 멋대로 국가 비상경제권법이란 거를 과거에 그것도 지금 50년 전에 만든 법을 가지고 이제 사용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이 여러 중소기업들이 재판을 했는데 거기 이제 계속 그 중소기업들이 이기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고 있는데 이게 뭐 심각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가지고 모든 지금 국제 정치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지게 되면 이거 더 절반을 물어줘야 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더라도 플랜 B가 있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죠. 플랜 B가 뭘까요? 다른 법이 또 있죠. 그 법 말고 IEPA법 말고 무역법 301조 74년에 제정한 무역확장법 1962년에 제정한 이런 미국은 뭐 의회에서 계속 법을 제정하니까 계속 연구해가지고 과거의 법을 갖다가 막 쓰는데 이게 국제비상경제권법 지금 사용한 법보다는 조금 효력이 약한 게 이 국제비상경제권법은 바로 비상령을 내리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건 지금 이제 대안으로 제시되는 두 법은 USTR 무역대표부하고 상무부가 무역 상대의 위협 평가를 마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는 시간이 바로는 즉석에는 못 쓰고 앞으로도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은데 이런 근데 상황. 재무부는 난리가 난 게 지금 관세 어마어마하게 걷어들였거든요. 900억 달러인가? 그 절반 이상을 돌려줘야 된다. 만약 치면. 그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관세 25% 부과하고 그거 가지고 지금 3,500억 달러. 지금 우리가 지금 팩트 시트가 나오니 마느냐 하는 지금 그게 이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요법에 의거해서 다 벌어진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불법이다. 불법행위다 그러면 다 무효화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3,500억 달러 이것도 아마 유야무야될 가능성도 있고 그 관세 지금 25%에서 15%로 내리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 자체가 우린 본래 한미 FTA잖아요. 그러면 관세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죠.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팩트 시트가 늦어지는 이유 가운데 뭐 이런 부분도 혹시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팩트 시트는 이거보다는요. 사실 8월 25일 날 한미 정상회담 했을 때 안보 부분 팩트 시트는 다 완성이 돼 있었는데 그때 이제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을 논의한다 뭐 이렇게 그런 것도 들어가고 안보 부분 한미 동맹 이런 거는 다 돼 있었는데 관세하고 지금 투자가 안 됐었거든 그때.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그거라도 발표하자라 그랬는데 미국이 안 해가지고 안 발표했고 요번에 정상회담을 해서 이제 발표하려고 그러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요번에 이제 다른 변수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그 관세와 3,500억 달러에 관해서도 25%에서 15%로 이제 관세를 내려주잖아요. 그걸 언제 시점으로 소급해서 적용하느냐.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제 MOU 같은 걸 체결하면 바로 관보에 게재하고 아니면 또는 미 상무장관이 각서를 써주거나 왜냐하면 자꾸 말을 바꾸니까 각서를 써주든지 관보에 게재달라. 그러고 그 달 초로 소급해서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은 그거 필요 없다고 그러고 그리고 EU 같은 경우는 9월 24일 날 이게 MOU를 체결했는데 8월 1일로 소급했거든요. 그래서 소급 적용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언제 하느냐 이거 가지고 조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거보다도 더 심각한 게 심각하다기보다 지금 안 나오는 이유가 우리 대통령이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핵 잠수함, 원자력 추진 잠수함 달라 그랬잖아요. 그 연료를 달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주겠다고 트럼프가 선뜻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저 상무장관, 뭐 재무장관, 비서실장 다 물어보니까 다 좋다 그랬는데 미국 가서 딴소리를 하고 에너지부, 상무부 다 이거 안 된다. 이 핵연료를 어떻게 그냥 함부로 주냐. 그래가지고 이제 의견을 통합해야 되고요. 그런데다가 지금 필리조선소에서 원자력 잠수함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는 원자력 잠수함 시설이 없어요. 건조 시설. 그래서 이게 다 최종적으로 조율이 돼야 이 서명이 될 것 같아서 보통 어저께나 오늘 나올 거로 예상됐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안보 분야 논의 때문에 아직 조금 늦어지는 것 같은데요. 좀 더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홍현익 전 국내 외교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은 온화하지만 잠잠했던 초미세먼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대기가 정체되면서 인천과 충청, 전북의 대기질이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차츰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서울 등 그 밖의 서쪽 지방도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밤부터는 구름의 양만 점차 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낮 기온은 서울 19도, 대구 20도, 광주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청정한 동풍이 불어들면서 미세먼지가 점차 옅어지겠고요. 강원 영동에는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주말인 모레 밤에는 충남과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휴일 오전까지 전국 곳곳에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에 따라 다음 주 초반에는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모레까지는 달의 인력이 강해 평소보다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만조시 저지대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